오세훈 시장,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고요.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종 기본 계획을 재정비해서 5년 동안 총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로 민간이 주도하는 내용, 아울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를 일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차례차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평론가님, 네.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많이 달라지게 됩니까?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이 새로 이제 취임하면서 사실은 기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졌던 특히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네. 뭐 노원구 일대라든지 이런 쪽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들썩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 특히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그림에서 이제 몇 가지 공약들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층고 제한을 갖다가 푸는 거죠. 지금은 35층? 일률적으로 35층으로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시장 개인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뭐 시의회 의견을 갖다 청취도 해야 되고요.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무엇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네.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전 시장님이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임명됐던 분들이에요. 2년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의 손을 들어줄지는 그건 뭐 여전히 약간의 이제 꼬리표가 사실은 붙어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시의회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은 뭐 중앙정부가 만든 아니면 국회가 만든 뭐 법률들을 갖다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있죠. 네.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갖다가 재초안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감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재건축 단지로서는 이제 호재라고 인식을 하니까 네. 들썩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는 과연 오세훈 시장들이 이런 어떤 장애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의해서 네. 사실은 뭐 집값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극히 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따라서 시장의 안정세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뭐 좀 정부의 의지대로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서울시장이 혼자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안은 많지 않고 35층 층고 제한에 관련된 내용 정도인데 이조차도 여러 가지 좀 난관을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기는 그렇게 좀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모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4.7 보궐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승패를 갈랐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시각의 전환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박 전 시장이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사업, 네. 도시 재생사업을 이제 많이 뭐 유지를 해왔지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허물고 다시 짓는 정비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일단 변화들이 크게 가는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우리가 안정된 거주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고도의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내년 3월 9일이면 대선이 있고요. 네.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은 정치 쟁점화를 넘어서 진보 보수 간의 싸움의 접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성과를 내려 그럴 거고 또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이제 시의원에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또 네. 그러면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치 어떤 이 대선 정국이라는 큰 틀에서 이것이 굉장히 쟁점화되는 분이 조금 아깝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진짜로 지금 스피드 주택 공급을 1순위로 내놨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변화를 우리들이 좀 체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임 박원순 시장의 정책, 도시 재생과는 방향이 다른 도시 정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고 이미 또 선거 때 여러 차례 천명했던 바 있죠. 빠른 속도로 많이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서울시장, 신임 시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커다란 어떤 그 영향을 미친 사안,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신임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시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진 부분을 또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오히려 시민들께 누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강남이라든가 목동 등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가운데 항상 신속함을 강조해왔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신중이란 말이 지금 앞으로 갔습니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고문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요번에 이제 자기가 이긴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20대, 30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집을 못 사는 문제로 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투표를 한 것 같고요. 네. 50대, 60대로 가면 보유세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보유세가 지금 집값에 상응을 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이라는 부분들이 공통 분모로 있는 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지금 너무 서두르면은 갑자기 집값들이 많이 오른다 이거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뭐 쭉 말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든가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 그다음 송파구의 주공 5단지죠. 뭐 등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확고히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한쪽으로만 쭉 가면은 뭐 너무나 과도하게 몰아치면 이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양 후보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절을 하고 싶은데 거기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데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조금 뭐 편향적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대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올해 7월 12일입니다. 그러면 7월 달 이후에는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뭐 주도권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100일 안에 한다, 일주일 안에 한다 이런 것들도 그 사이에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오르는 것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그러나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러니까 100일 내라는 뜻이 그렇게 좀 계산이 저는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세제 대책을 동원을 했고요. 또 얼마 전 이사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집값이 조금 잡힌 듯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세 분명히 주춤해지긴 했는데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재건축 관련 공약이 나오면서 사실 재건축 시장은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 시장의 당선으로 어찌됐건 재건축 재개발에는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읽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읽게 될까요? 아니면 집값이 더 빨리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재건축에 대해서 더 기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시그널로 보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재건축 시장이 단기적으로 들썩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다만 장기적으로 뭐 이게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안정되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 불과할 거고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이제 여당의 스탠스가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에 저는 관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대선이 있고 사실 뭐 20세대, 30세대는 올해 이제 연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걸 좀 바랄 것 같아요. 5060 세대도 집값이 오르는 걸 바랄 거예요, 속으로는. 집값 안정화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진심을 들여다보면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걸 갖다가 바랄 거고 거기에 이제 각종 보유세 같은 거는 좀 낮춰주기를 원하는 어떤 심리들이 굉장히 작용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당의 지도부들이 모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스탠스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령 뭐 재산세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네. 정도의 완화,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주택대출 규제의 완화, 이런 정책들이 이제 내년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규제 일본도였던 어떤 여당의 스탠스가 만약 이런 쪽의 어떤 규제 완화 쪽으로 약간씩 돌아서는 어떤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인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다시 사실은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오세훈표 어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들썩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당의 스탠스가 내년 대선 국면을 맞아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이거에 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참패한 여당이 어떤 그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등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여기에 따라 받는 영향이 오세훈 시장에 내놓는 부동산 정책보다 더 이 부분의 영향이 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는 중앙정부는 그러면 어떠할까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정이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택 공급, 지자체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얘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로만 보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서울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앙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첫날에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다면 견제구인 거죠, 평론가님. 저기는 뭐 한 7대3 정도로 견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정부의 의지대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어느 정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약간씩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오세훈표 어떤 공약에 의해 가지고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뭐 재개발 시장 같은 게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거고요. 나머지 30%는 서로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갖다가 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중앙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뭐 태릉 지역에 지금 있는 그 골프장 부지를 갖다가 사실은 거기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어떤 지자체의 협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실한 상황인 네. 거거든요. 도심 뭐 고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차피 서울시의 어떤 지자체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사실 그 두 부분은 서로가 이제 맞물려 가는 거고요. 한쪽은 이제 견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는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협력의 어떤 네. 의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아울러 또 민간 주도, 공공 주도 분명히 좀 잘 조화와 융합을 이뤄나가야 될 텐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뭐 내년 6월 1년 2개월입니다. 물론 이후에 뭐 재선에 도전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임기가 1년이었는데 이 기간 안에 자신 내건 공약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부모님? 뭐 사실 공약을 보면 36만 호, 뭐 30만 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네. 사실 1년 2개월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라고 네. 이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정치 일정이 굉장히 이제 다급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거야 견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돌직구를 지금 날려서 몸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뭐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여권이나 야권에서는 투표 날까지도 이거는 갖고 가야 되는 지금 의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견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굴곡들이 지금 많으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방향성을 주면서
하여튼 무조건 이렇게 재개발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게 안정화되느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울 플랜 2040이라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고요. 또 시장의 민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시의원들도 이번에 이 투표 결과 투표 과정들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들이 있어야 자기네들도 재선에 대한 어떤 네.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내 1년 2개월 내에서 어떤 굉장히 뭐 획기적인 분야가 나와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재선이 된다는 가정에 봤을 때는 5년 정도의 충분한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오 시장에게 바라는 부분들은 이게 너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치화를 넘어서 우리 서울 시민의 거주 환경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이 시각에서 어프로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